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측근 김용 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의혹 단계를 넘어 실체적 진실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열린 1심 재판. 법원은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허가권자와 민간업자 간 뿌리 깊은 부패고리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주민이익을 훼손하는 병폐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자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자금부터 비명계는 사법 리스크가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세상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겠죠. 진실을 밝혀주겠죠. 이 대표의 다음 대장동 재판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조금 전에 저 한마디,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선 자금 수수, 측근 김용 징역 5년. 김용 씨가 2021년 유동규 씨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중에서 6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법원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밀한 진술이라면서 내용의 신빙성도 있다. 자,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경선 자금 수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었을까요? 잠시 뒤면 법정 구속될 운명, 김용 전 부원장. 그런데 법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김용 부원장이 나오면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정 구속으로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고 그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저희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판 끝나면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끝내 나와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이 김용 씨의 반응이 화제가 됐어요. 예, 재판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실형이 선고되니까 일어서서 다소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검사석과 방청석을 잇따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소지품을 반납하고 구치소에 곧장 재수감됐는데요. 지난 5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딱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김 전 부원장은 당초에 10분 전에 법원에 미리 도착해서 지지자들 수십 명과 악수도 하고 또 어깨를 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선고가 나니까 다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이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무죄가 나니까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장면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허,
자, 일단 김용 전 부원장 실형도 실형이지만 이게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거든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형사 사건으로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양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이 사실 원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불구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배려다라는데 얼마 전에 울산시장 사건에서도 법정 구속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특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속이 된 거는 정말 어떻게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혐의를 되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인했고 두 번째로는 위증교사가 드러났고 위증교사. 그렇죠. 증거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대려고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시켰던 게 드러났고 예. 그 위증을 한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 가서 제가 위증한 게 맞습니다. 다 허위 진술이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다고 유동규 만난 게 아니라 저 만났다고 캘린더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가짜였잖아요. 그렇죠. 김용 씨가 유동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댔는데 그 다른 사람이란 사람이 위증을 했던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재판 관계에서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이 사람을 불구속으로 해주면 항소심에서 다른 증인도 회유하고 증거도 조작할 우려가 있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밖에 놔둘 수가 없다. 결국은 김용 씨가 자신이 자초한 것들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고 법정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증이나 이런 거는 판사들도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하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5년 받은 것도 굉장히 선처받은 겁니다. 양형 기준 안에서도 제일 낮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올라갔어야 될 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이제 수사돼서 기소될 거니까 그 부분까지 참작을 참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법원에선 제일 괘씸하게 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유죄 선고가 나온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진술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었고 나머지는 도구였다. 본인도 도구였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용 유죄로 만든 건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또 일관성이 있어요. 뭐 코트에다 넣고 언제 어떻게 만났고 그 대선 자금이라면서요 했더니 아니요. 경선 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다 제대로 알고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얼마나 세세하게 진술을 했느냐. 재판정에서 왜 그때 코트에다가 돈 뭉쳐놓고 이렇게 불룩한데 이거 들어간다니까요. 현금 뭉치도 막 갖고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구체적 진술을 꽤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게 지난 2012년에 1억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 전달했다 하고 6월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2억, 또 수원 광교 도로에서 3억 이렇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특히 광교 아파트의 경우 좀 자세한데 8,900m를 10분 정도 걸어가서 2억 원의 무게가 4kg이다. 상자 2개에 나눠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재판장에 실제 2억을 가지고 나와서 검찰과 함께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가지고 나와서 시연을 했어요. 예, 이게 쇼핑백 한 겹이면 찢어질까 봐 한 겹을 더 감쌌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돈을 어떻게 넣어서 밀봉까지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또 사무실에서 전달한 1억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쇼핑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옆구리에 끼워서 코트로 가려주기도 했다. 본인이 그렇게 직접 안 보이도록 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코트로 가리고. 예, 이 재판부 앞에서 직접 본인의 옆구리에다가 그 돈다발을 끼고 그 정민용 씨 코트, 그러니까 본인은 어제 코트를 입고 오지 못해서 정민용 씨 코트를 빌려 입은 뒤에 실제로 어떻게 감췄는지를 시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시연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넣었을 때, 뭉치를 넣었을 때 배 부분이 불룩 튀어나오게 되니까 방청석 일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코트에다 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넣었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트 없네? 정민용 씨 코트 좀 빌려주세요. 거기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거짓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세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죄가 나왔어요. 궁금한 게 왜 유동규는 돈을 줬다고 본인이 얘기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왔을까? 자, 일단 전달 과정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돈을 준 사람은 남욱입니다. 오른쪽 남욱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은 왼쪽 끝에 있는 김용. 8억 4,700만 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자기가 뭐 또 어떻게 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갖다 준 돈은 6억. 이 6억을 준 사람은 유동규거든요. 근데 유동규는 무죄? 자, 구재령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향범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최대한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는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역할이 딱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도 저 그래픽대로 돈이 흘러간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검찰에서는 유동규하고 김용이 한 몸이니까 김용과 유동규는 한 몸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요 관계에서는 김용 씨 혼자 받은 사람이고 유동규 씨는 남욱과 한 몸이 돼서 준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만 지금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됐을 뿐이지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됐고 이 전달 과정이나 이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뭐 봐주기나 뭐 이런 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적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라서 유동규 씨도 지금 자기 잘못에 대해서 무죄받고 나와서도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저건 항소심에 가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준 사람 쪽으로 법조문만 바꾸면 유죄가 또 유동규 씨도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무죄라는 게 무슨 논란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냥 법적 측면에서만 그런 거라서 항소심에서 정리가 될 사안이고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탄핵 본회의에서 탄핵 가결 여부를 놓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탄핵 심판 소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지금 여야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밤샘 농성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안건이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입니다. 오늘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자, 최지영 기자. 예, 이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사퇴 의사를 표시해서 사퇴 처리가 됐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그 부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예정대로라면 거대 야당 의석을 토대로 단독 의결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면 탄핵 소추된 그러니까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당장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기 직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배경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고 오늘 국회에서 가결될 지금 표나 의석수로 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번에 탄핵소추 냈다가 또 철회하고 서류 막 급하게 만드느라고 방통위원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 잘못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늘까지 왔었는데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오늘 되면 앞으로 몇 개월을 방통위는 일을 못해요.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 씨 얘기 쭉 했는데요. 김용 씨의 혐의라든가 유동규까지는 얘기를 했고 자, 그럼 그 다음은 이번 재판에서 김용 씨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사법당국의 칼끝은 이제 이 사람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을 자신의 분신이라 불렀던 이 사람입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변호사의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덥석 손을 내밀어주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자,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었느냐, 본인의 관련 여부 알았느냐 몰랐느냐 들어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 전혀 없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한 푼도 안 받아랐다는 논리는 깨졌다. 자, 배임 혐의 입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조직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입니다. 김용은 돈을 받았는데 정작 후보는 돈을 받았는지를 몰랐다.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입니다. 물론 김용 씨가 돈을 받은 게 6억이라 하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우리 돈 많았다. 뭐 돈이 없어서 6억 그 정도 꼭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에. 첫째는 돈이 많았다고 하는 시점은 김용 씨가 6억, 7억, 8억 이 돈을 받았을 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언제 받았냐 그 시점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시간적인 어떤 요소를 전혀 무시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 김용 씨가 받았는데 그럼 나한테 안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용 씨가 이 돈을 봐서 어디 썼냐를 검찰이 입증을 하지 않았으면 유죄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김용 씨가 사조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에게 이 돈을 전달하면서 활동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 사조직에 속한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 내용들이 SNS 통해서 있었던 것들이 다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체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로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관성은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다르지만 대장동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신뢰성,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김용 씨 유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로 직접 연결된다. 이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제 몰랐지만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형사범들은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재판부에서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세밀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 유동규의 진술은 자기가 아는 범위까지죠. 지금 유동규는 대장동 업자들과 김용을 연결한 중간 고리 역할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은 끝난다. 거기서 이제 김용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유동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자기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이제 판사가 경고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상의 범위를 유동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이 혐의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측근이 저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이제 죄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판단과 일반 상식이나 믿음과는 다르다. 예, 이게 아마 치열한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그래서 항소심도 남았고 하기 때문에 쉽불리 예단할 수 없고 재판 추이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부분인데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깨졌다.
그 뭐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고 하잖아요. 고리 하나 깨지면 그 쇠사슬은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다고 하시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2013년에 뇌물 줬던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10년 전 얘기라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유동규 씨가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줬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 일들까지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떠올려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맞다.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물증과 맞아떨어짐으로 유동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김용 넘어서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가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유동규 씨는 그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김문기 아냐 모르냐 각각의 장소에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빙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알만한 지위에 있었고 관계에 있었습니다라는 거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는 본인이 진술한 게 많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촘촘하게 그물처럼 연결돼서 신빙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이득을 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근데 정책 결정이라는 것 때문에 좀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 않냐. 이게 법리적으로 다투어졌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에 대한 유착관계가 인정되면 앞에 거가 너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쉽게 통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서 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어제 판시의 중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민간 사업자와 인허가권자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부패의 고리다라는 판시가 나왔잖아요. 그 부패의 고리라는 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김용 씨는 인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적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김용 씨가 필요로 할 때 한 8억 돈을 남욱 쪽을 찌르면 돈이 나온다는 걸 김용 씨가 어떻게 할까요?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서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돈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돈 요구하면 몇 억, 한 10억대는 갖고 와야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이 판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고리는 어제 깨졌고 대정동 본류 사건에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남욱한테 전화하면 돈이 올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김용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였을까?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김용의 법정 구속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렇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났는데 그에 대해서 예, 사실대로. 예. 뭐 있는 것도 뭐 담당. 상 실장 인정했습니다. 나오는데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 오늘 평생 먹으려고 오늘 저 재판정 나오면서 다 먹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유동규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과거에 유동규가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혼자 왜 오피스텔 같은데 뭐 건물 하나 이렇게 놓고 그때 뭐 극단적 선택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정진상이랑 통화하고 정진상이 휴대폰 갖다 버려라고 해서 갖다 버리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바뀌었지만 그 순간이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건 좀 따지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장면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동규 씨 본인도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군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는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하지는 못했지만 측근이라 한다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측근도 아니라 그러지 자기랑 같이 일했던 김문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버리지. 그리고 또 가짜 변호사 논란도 있잖아요. 이 지금 판시에도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도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진술의 변경 경위에 있어서 가짜 변호사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정보만 쏙 빼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는 이용만 당했다. 어제도 내가 하는 사이 발을 이렇게 깊이 담근 줄도 몰랐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갈등에 의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해 만에 이랬던 상황에서 전화를 막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니까 진실만을 말하라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하려고 그 급박한 순간에 뭐 10몇 통씩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이용만 당했고 완전히 버려졌구나라는 것이 진실을 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정말 앞뒤가 다 연결이 되고 이거를 김용 씨 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경위로 바뀐 거기 때문에 진술 변경 경위가 이해가 된다. 신빙성이 있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김용 측에서는 아니 지금 처음에는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꿨잖아요. 어떻게 저 말을 믿습니까?라고 했지만 유동규에게는 뭐 지금 개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배신감.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취재된 게 있습니까? 혹시 뒤로? 어제 사실 그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참여를 하다가 선고 결과가 나니까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후 대표실에 머물다 다시 의원총회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니까 준비한 듯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 한마디만 내놨는데요.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 대표 측을 통해서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20억 원 가까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경선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김용 전 부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부정 자금이 1원도 없었다는 주장 지난해에도 했었고 이번에 또 똑같이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이런 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니까 요즘 부쩍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예.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예.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지요. 그 부분에 네,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네, 그럼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는 김용 이 재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건 분명히 민주당에는 악재일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표면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당내 기반은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그랬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쓰는 개딸들을 등에 업은 다른 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졌고 또 사법적으로도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한 유죄 판결이 있고 제일 결정적으로 어제 김용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을 얻은 거죠. 이낙연 대표가 꼭 그 재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이 난맥상에 대해서 계속 시기를 보고 있다가 이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제 어제 기점으로 해서는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됐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더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내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더군다나 총선 앞두고 이낙연계로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천 관련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요, 얼마 전에 측근들 만나서는 진짜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했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해드리기 힘든 말까지 했었대요. 이낙연 대표 아까 그래픽 준비했죠. 어떤 입장이냐 한마디로 바로 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연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재판이 나오는데 지금 재판이에요.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재판에서 1심으로 유죄가 막 나오고 법정 구속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과연 내년 4월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고민스럽죠. 지금 이제 선거를 맞아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이제 뭐 각 정치 개파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또 거기다가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점화되니까 이쯤에서 이제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중지를 모아서 결단을 해야 된다. 중지.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당 같은 것.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의 뭐 성향이나 그런 걸로 봤어도 이제까지 열린 우리당, 국민의당 본인이 여러 번 이제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본류를 지켰다. 그래서 그것이 이분에게 큰 이 총리의 이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뚜렷한 자기 세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윤희숙 대변인 말씀하신다시피 이제 총선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답답할 겁니다. 지금 뭐 제일 강성 지지자들도 저렇게 지지는 보내고 있지만은 저렇게 강렬하게 뭐 행동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모습도 보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은 우리 이 대표도 좀 뭔가 이제 수동적인 면 계속 지금 판결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저렇게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옛날에 뭐 성남시장 시절이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아마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재판을 일주일에 3번 받는데 과연 사이다 같은 발언이 그 사이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께서 뭐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파동도 겪으셨고 단식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찰을 하셨을 걸로 보고 내공이 쌓이셨을 테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난국을 타개할 어떤 생각과 행동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보이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어렵지만 민주당은 지금 뭐 혁신도 지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겠다는 건데 친명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과연 이게 민주당 간판 걸고 내년 총선에 나올 만한 분들이 이게 유리한 흐름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석을 뭐 운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사태가 또 뭐 선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 나오고 또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뭐 혁신을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뭐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 말고는 이제 고요잠잠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같은 것이 이제 엄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우리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더라도 뭔가 좀 혁신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느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운 국민의힘도요. 막판에 가서 이제 내가 희생할 때쯤 되면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뭐 중진 험지 출마, 친윤 험지 출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윤핵관. 근데 총선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제가 강한 메시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했죠.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혁신이 그래서 관심받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의결을 했죠. 그리고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받든 말든. 근데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지난번에 최후 통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세요? 그게 뭐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공관위원장.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조금씩 쭉 읽어내렸잖아요. 근데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혁신위원들조차 지금 뭐라고 하셨어? 뭐 공관위원장? 혁신위원들도 몰랐대요. 저 단어 나올지. 자, 요거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일단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공천 기준 정하고 또 후보자 평가 또 심사 등을 도맡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내년 총선의 경우에는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 기준과 또 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컷오프를 진행할지 아하. 또 전략 공천은 어떤 지역구에다가 할지 경선 룰은 어떤 식으로 꾸려갈지 이렇게 이제 당에서 공천권 각 지역에 후보를 내세우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야. 데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서 요직 가운데 요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경합 지역이라든가 전략 공천 필요한 지역은 이 사람입니다. 적어도 몇 석 정도는 공관위원장이 발언권이 있는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뭐 경선은 경선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자리를 달라고 한 겁니다. 공천권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최후 통첩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죠. 이것뿐만 아니라 4가지인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유한의 최후 통첩 첫 번째, 희생과 혁신안에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출직 출마 포기. 자, 본인도 얼마 전에 김태흠 충남지사 논개가 되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논개 되겠습니다.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대문 얘기 나오고 뭐 이랬었는데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세요. 자, 세 번째. 그런데 갑자기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응? 갑자기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뭐지? 그리고 네 번째, 자, 지난번에는 어제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니 이분은 꼭 데드라인을 정하십니다. 4일까지 답변 기다리겠다. 자,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걸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야, 이게 최후 통첩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배수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가 되겠죠. 자, 예. 이 얘기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 나의 목적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하. 희생을 해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으니 그렇다면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돼서 희생을 해줄게. 희생을 시켜줄게.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출마 안 하고 당신도 출마 여부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을 이 답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의 이 의지의 어떤 크기, 굳건함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뭔가 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일자까지 4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일이 뭐냐면 월요일입니다. 어이고 며칠 안 남았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그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 이제 혁신위에서 어느 위원회 한번 오셔서 아마 지금 결의안 혁신위의 안을 들고 와서 최고위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에서는 적어도 김기현 대표는 뭐라도 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후 통첩도 될 수 있고 배수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불출마 요구해도 뭐 움직이는 사람 없었다면 일단 저도 논개가 되겠습니다. 나 출마 안 해요. 두 번째, 계속 저렇게 버티신다면 나중에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선택하십시오. 압박을 가하는 거군요. 그렇죠. 최대의 압박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전혀 의외의 카드를 던짐으로써 극대화시켰던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혁신위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공관이 꾸려질 때쯤 이분들이 결정할 거다. 시간을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내가 지금 그때까지 공관이 기다릴 때까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어야 이분들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최지원 기자, 이 국민의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공관위원장이 뭐야? 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자들도 꽤 놀랐어요. 실제로 뭐 나를 시켜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권력이냐, 뭐 탐욕이냐 이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속내가 궁금했는데 당 내에서는 일단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혁신위가 이제 조기 해체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면 인유한 위원장에게 공관위원장을 주지 않고도 현재 갈등을 수습할 명분이 생길 거다. 양측이 양보를 조금씩 하면? 예,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다소 아닐 것 같아서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혁신위가 조기 해체되면 김 대표 입지만 더 난처해진다. 당장 전권을 준다더니 아무 희생도 없더라. 지금 임요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김 대표 측에서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고 비대위 체제 전환은 없기 때문에 저 공관위원장 카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낸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볼까요? 바로 자 윤현 위원장이 자 4일까지 답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 공관위원장 자리 주세요. 근데 뭐 4일까지도 아니었어요. 바로 2시간도 채 안 돼서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윤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공관위원장 그건 좀 무리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미 있는 얘기. 자,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 가운데 요 얘기 지금 관심 끕니다. 혁신위원, 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은 요거 이제 끝낼 때 안녕히 가세요. 요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임요한 위원장 혁신위하고 김기현 체제가 일종의 보완제라고 봤거든요. 보완제. 예, 보완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상당한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저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임요한이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배임을 했다. 일종의 배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임요한의 배임이다. 예, 그렇죠. 그 적당한 자기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김기현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요한 위원장이 너무 나갔죠. 뭐 혁신을 요구하면서 희생을 요구하면서 험지 출마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윤심 논쟁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자기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질 수가 없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월권을 했다. 월권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 또 이제 윤심을 또 갖다가 들이댄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태가 악화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임요한 대표 체제는 이제 오래 못 갈 것이고 이제 곧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보완제에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도 당분간은 존속을 하겠지만 크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그럼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 일단 최고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는 그 같은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저 얘기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지금 김 대표 옆에서 김기현 대표 옆에서 한 겁니다. 그나마 그 전에는 김기현 대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도 이제 밀려났어요. 김석기 최고위원 오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자리를 바꿨어요. 옆에로 갔는데 거기서 옆에서 김기현 대표 듣고 있는데 윤현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둘 다 잘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들어올 때 자리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앉고 있으면 저 얘기를 윤희석 대변인도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저 두 번째 하나 건너서 지금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장면인데 일단 어제 회의 때 분위기 어땠어요? 어렵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윤재욱 대표의 오른쪽 자리에 이제 네 번째 서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랬는데 발언도 이제 네 번째 하죠. 근데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혁신위의 활동에 대한 응원, 지원 발언, 그 발언을 한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했었고 어제까지 해서 세 번째 발언인데 어제 발언이 훨씬 더 좀 강한 어조를 띄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다른 뭐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대표나 김석기 최고위원까지. 근데 네 번째 발언할 때 본인이 자리를
바꿔진 거에 대한 논란을 살짝 얘기하면서 이 자리의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듣다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센 어조로 해서 아주 유심히 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도 상당한 각오를 갖고 한 말이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느껴졌어요. 지금 얘기할 때. 예. 자, 앞으로의 이 움직임, 국민의힘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혁신위하고 지금은 약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 체제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혁신위다. 혁신위를 부정하고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하나 인요한 위원장께서 던진 화두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꼬는 제대로 텄는데 약간 속도 조절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이 하는 동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 저는 내가 내 체제에서 총선을 이끌고 승리로 이끄는 내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은 김기현 대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정계 은퇴한다고 선언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결국은 공천 혁신, 당의 쇄신도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보여서 저는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지언정 결국은 김기현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서 쇄신을 하는데 이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당에 대해서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프레임을 잡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께서 쇄신과 혁신을 하실 거다. 김기현 대표께서 하시는 데 대해서는 시간만 조금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의 얼굴, 간판을 인요한과 김기현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의 간판은 누구? 인요한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 어제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뭐 메시지를 그건 문자 보냈습니다. 답장이 뭐라고 왔습니까? 아직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워낙 신중합니다. 좋은 분이에요.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원희룡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좋죠. 다 신선하죠.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좋죠. 아주 좋죠. 아하. 젊고 아주 존경받고 객관적이고 머리 좋고. 자, 인요한 위원장은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다. 내가 문자했더니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인요한, 한동훈, 원희룡. 요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인요한 위원장이랑 문자 주고받으셨다면서요. 한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장관님의 성함과 거론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한동훈 장관. 말 시원시원하게 할 때는 하는 분인데, 자, 인요한 위원장이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네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 인요한, 한동훈, 원희룡 요 그림으로 가자는 걸까? 실제로 그렇게 갈까? 지금 어려우신데 자, 최고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총선 앞두고 생각하는 그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비대위원장, 한 분은 선대위원장 이런 정도의 쓰임새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쭉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당을 좀 아신 상태에서 당무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무슨 비대위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하는 걸로 보고 인요한 위원장이 특기할 만한 거는 어제 본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대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그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질문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저희 당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한 상황이냐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거명되는 것
거명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지금으로서는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 예. 이런 입장을 드립니다. 당 입장에서는, 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답니다. 왜? 비대위라는 게 뭘 전제로 해야 되죠? 지금 있는 지도부 해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곤혹스럽다. 예. 저는 이뇨한 위원장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합도 강조하시고 희생도 강조하시고 저희 야당 행사에도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이제 부모 교육 이준석 대표하고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시고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하고 어제는 이제 공관위 자리까지 요구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분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이 혁신위원회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계기가 된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이고 그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것이 사실은 용산이고 윤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자기 미천이 딸리고 동력이 상실되니까 윤심을 끌어들였어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하고 또 윤심 논쟁이 붙다가 또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는 미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의존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저는 권력에 대해서 선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과 이제 부합하려고 했다나 오히려 잘 보이려고 했다나 이렇게 한 것이 이뇨한 체제의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고 저는 이뇨한 체제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 아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장관이요. 어떤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답니다. 어떤 회의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빠진 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이 부분 엄단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선생님 같은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건 선생님이 싸우실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에요? 이게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던 제3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국정과제 점검회의? 예, 여기 이제 전세 사기 또 청소년 불법 도박 피해자들이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장관이 직접 일어나서 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보듬는 모습을 보였고 또 청소년 도박 피해자 자녀를 둔 50대 남성에게는 미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저희의 불찰이다 이렇게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면서 그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부탁드린다 저희가 싸우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 회의의 사회자, 그러니까 주재자가 원래 대통령이었던 자리잖아요. 근데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추경호 장관부터. 예, 이게 원래 1, 2회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국정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겼었는데 3차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맡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조직 개편 대통령실 하고 있고 개각 구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키를 이제 장관들에게 넘긴 셈인데 이 윤 대통령의 빈자리를 한동훈 장관이 채우면서 좀 더 존재감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장관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공격할 때는 또 엄청나게 날카롭게 각을 세웁니다. 근데 한동안 좀 잊혀졌나 싶은데 이분은 계속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장관은 또 맞공격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 흘려봤어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야,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하지만 NHK 그 뭐 룸사롱인가요? 뭐 본인은 룸사롱이 아니라 뭐 그냥 노래만 부르는 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본전을 못 찾는 그런 게 반복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전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자인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내 인생의 오점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 맥주 마시자고 해서 갔다 뭐 이러는데 맥주 마신 게 아니라 양주 마셨어요. 거기 룸사롱 맞아요. 왜냐하면 임수경 씨가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호 씨는 저한테 쌍욕을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서 새로운 양주 병을 까기도 했습니다라고까지 생생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게다가 단란주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단란주점에 그럼 여성 접대부 부르면 그게 불법이에요. 유흥주점이라서 여성 접대부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수경 씨 글에 다 나와 있어요. 여성 접대부 몇 명 있었고 뭐 어떻게 놀았고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잖아요, 그때. 근데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서 거기 갔다라는 건 그럼 뭐 향응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면으로도 해명이 안 되는데 저걸 왜 해명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맥주 마셨다, 뭐 단란주점에 불과했다 이거는 팩트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 속이려는 시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한동훈 장관과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함정을 팠다는 게 또 나와요. 야, 이번에는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드리죠. 불체포 특권 누가 떠오릅니까? 송 대표가 그 단어를 씁니다.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 총선 지고 나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은 바로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때 구속을 면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방탄 갑옷 입고 싶은 거 아니냐. 저에 대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장관 뭐 정치한다,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아니 또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불체포 특권에 갑옷 입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불체포 특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이 다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죠. 갑옷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방탄 갑옷으로 생각하는 그 독특한 논리 구조가 그 민주당 내에 만연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 이번에도 총선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데 빨리 갑옷을 입어서 내가 이거 기소되는 거 맞고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또 싸우겠다 이겁니다. 정치를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가 좀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죠. 자, 지금 국회 상황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대치 국면이었고요.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퇴를 하면서 이게 또 다른 국면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 아침 신문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아일보 민주당 탄핵 발의하고 또 본회의 보고까지 밀어붙였다. 이제 오늘 운명의 날이다. 오후 2시 본회의.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밤샘 농성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근데 오늘 아침 9시쯤에 새로운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스스로 사퇴. 야, 근데 최지훈 기자,
이게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고요? 이미 어제 표명을 했어요? 예, 전날 이제 본회의로 처리가 되니까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도 사의 표명한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백브리핑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권자께서 이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와는 다소 이제 거리를 두게 됐지만 나머지 이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 표결은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방통위원장이 현직에 있는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돼서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는 아마 총선까지도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바로 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아마 논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대변인 출신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서 방통위원회가 단 한 명의 위원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당장 1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할 각종 지상파 포함한 각종 방송국 170여 개에 대한 재승인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럼 12월이 지나가면은 그 방송국은 불법 방송을 하는 게 돼요. 그럼 방송 사업자는 최고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가 탄핵으로 인해서 정지되는 상황을 막고 새로 어떤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독임제 기관이 아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그런 사표 제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 남발 제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 최고위에서 반응부터 최기전 기자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박주민 원내대변인도 그렇고요. 이 꼼수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 사태다? 예, 특히나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수리를 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론 장악에 대한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 사표 수리는 국회 방해 행위다 이런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 방통위에 출근을 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 1층에서 지금 기자들 만났는데요.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가 다 설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하셨던 대로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본인이 먼저 한 거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일단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 방통위에 출근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군요. 예. 자,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무리하게 결점이 많은 사람을 임명 강행하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소 탄핵이 비정상적인 방법인 것은 맞지만 그러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KBS 박민 이사장 지금 앵커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할 기회도 안 주고 경질하고 또 라디오 센터장이 부임도 하기 전에 전화로 프로그램 개편 지시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랍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에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짧게만 하면은 그 임명 강행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지 않냐 그러는데 임명되기 전의 내용들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입적하셨죠.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불이 났죠.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뭐 여러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좀 의심스럽다. 이거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따도 잠시 뒤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 큰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조계종은 자승 스님의 입적은
소신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측은 긴급 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이 입적으로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 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입적 직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진다는 내용의 유언, 즉 열반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생전 조계종과 불교계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님은 지난달 조계종 간담회에서도 조계종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불교계 큰어른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신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큰 어른으로 계셨는데 너무 황망하게 가셔서 그분이 하신 업적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승 스님은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내며 8년 동안 조계종을 이끌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스님의 사후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는 종법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조계종은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전해진 자승 스님의 유서를 잘 보면, 그러니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CCTV에 다 찍혀 있으니,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어제 전해드리면서 저 CCTV가 뭐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시할 필요도 없다.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자승 스님 하얀 통 2개 들고 숙소로. 다른 출입자 없었다. 지금 검시를 안 한다는 거는 화재 원인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인이 이 불이 나서 질식사나 또는 화상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무슨 큰일을 당했는데 이걸 덮으려고 누군가 불을 지른 건지 이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감식반도 가고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저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승 스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나요? CCTV 봐봐. CCTV 보라고. 근데 그 CCTV에 뭐가 있었느냐? CCTV에 자, 전혜연 교수님, CCTV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날 스님의 행적이 CCTV에 나와 있는데요. 언론 매체에 따르면 비교적 화질이 좀 선명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걸 보고 스님이 어떤 동선으로 옮기셨는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9일 오후 3시 11분쯤 스님이 검은색 차량을 몰고 칠장사를 찾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4시 24분쯤 스님께서 하얀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 하얀 플라스틱 통 2개? 그렇습니다. 이 통에 아마 휘발유를 비롯한 이나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사체로 들어가는 모습도 지금 찍혔는데 약 2시간쯤 지나서 스님께서 요사체 문을 열고 잠시 밖을 봤는데 그다음 6시 43분에 요사체에서 불길이 번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추정하기에 현재까지는 타살이나 방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메모라든가 CCTV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CCTV를 보라고 유서에 남기셨고 그 CCTV를 봤더니 아직까지 이 CCTV는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뭐 오늘 중으로 공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CCTV를 미리 본 경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휘발유통 2개를 갖고 들어가셨고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타살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불교계의 절대적 권력자로
꼽히던 자승의 갑작스런 입적. 이거는 여러 의문이 남긴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 그 유서에 남아있는 오자입니다. 그 유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메모가 지금 적혀 있는데 그 메모 지금 보시죠? 여기 지금 글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 글씨체는 맞는 것 같은데 좀 급하게 지금 상자라고 보이시죠? 예. 상자가 저게 뭐냐면은 상좌가 맞습니다. 제자를 뜻하는 그 불교 용어인데. 상좌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상자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틀릴 단어가 따로 있지 상좌를 상자로 쓰셨을까? 그렇습니다. 총무원장까지 지내신 불교계의 절대 권력이시잖아요. 네. 더군다나 유서라는 게 생애 마지막 남기는 문서 아닙니까? 보통은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큰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CCTV에 나와요. 뭐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뭐 어떤 뭐 울림이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런 내용의 유서를 쓰면서 더군다나 뭐 이해할 수 없는 오자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 이 극단적 선택의 방법으로 방화를 택했다는 부분도 너무나 사실 통상적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방화라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연기 때문에 일단 호흡이 막히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일단 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극단적 선택을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오거나 어쨌든 뭐 불을 끌 만한 걸 찾아서 불을 끄거나. 근데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부분도 물론 이제 불교계의 소신 공양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이 사건 수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21년째 한국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한 국정 얘기해야 되죠.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남성.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당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얘기한 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아름다우려고 노력했고요. 자, 그동안 비자 발급 가지고 행정소송 계속 냈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새로운 뭐 판례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1심, 2심에서 유승준 씨가 이겼던 거에 대해서 특별히 대법원에서 새로 다룰 만한 내용이 없다. 굉장히 이렇게 쉽게 유승준 씨 그 승소 판결을 인정을 해준 것인데 왜냐하면 이전에도 똑같은 소송이 있었어요. 사실 그 비자 발급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니까 소송을 내서 유승준 씨가 그때도 이겼는데 그 이후에 그 대법원 판결하고는 달리 또 비자 발급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사실 법리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됐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이제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한 차원. 내가 재판에서도 이겼는데 여전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여론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는데 외교부나 특히 이제 뭐 여러 관계부처, 국방부나 여기서는 이걸 발부했을 때는 국가 질서나 이게 장병들에 대한 사기 문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판결만 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거부 처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럼 또 나온다면 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때마다 이제 병무청에서 거부하면은 또 못 들어오고 또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호.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 이제 한국당 밟게 되는 거야? 21년 만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일단 지금 유승준 씨가 소송만 지금 두 번째,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만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2015년 소송인지 1차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이게 지금 대법원이 1차에서 패했고 유승준 씨가 2심에서 패했는데 대법원이 돌려보낸 이유가 이거를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돌려보낸 소송에서는 유승준 씨 승소 판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지금 그 LA 이민청 지금 비자 발급해 준 데서 상고를 해가지고 재상고심 그러니까는 판결 5번 만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또 한 번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심은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병역 기피는 이거는 비자를 내줄 사유가 아니라고 봤었던 거죠. 사법당국도. 근데 이제 2심에서 반전을 맞은 게 일단 38세가 넘었지 않냐. 그러면은 이 옛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당시에 문제됐던 시기의 법에 따라서 비자를 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승소 판결을 하고 그게 이번에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소송으로 안 되는 이유가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만 하는 거고 그렇지. 비자를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비자를 내주는 거는 지금 병무청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라든지 이런 행정관청의 조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에 요즘 많이 추우시죠? 아침에 새벽에. 근데 우리의 시린 마음을 녹일 따뜻한 기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부천사 누구냐? 요즘에 이 정치면에서 그 친구랑 한번 밥 한번 먹었다가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이 배우라고 합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정재 씨가 기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글쎄요.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기부를 할 상인가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재 씨가요 5천만 원을 영화계 원로인들을 위해서 쾌척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 이 5천만 원 안에는 본인이 받았던 상금,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받았던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의미 있는 것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정재 씨가 일원이라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영화계 후배로서 선배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영화계에 젊음을 바쳤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시거나 또 투병 중에도 어렵게 사는 분들의 소식이 많이 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배들의 후광을 입은 후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씁쓸하게 떠나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12월 4일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에서 성금 전달식이 있고요. 또 원로의 측은 이정재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의 주인공은요. 벌써 사망한 지 2주기를 맞았습니다만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한 채 집에 머물고 있는 한 유해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의 유해일까요? 요즘 극장가에서 많이 등장하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12.12.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사망 2주기가 지난 23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해를 집에 보관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안장돼 있겠지. 그렇겠지 싶었는데 했는데. 네, 아닙니다. 아예 지금 안장할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호. 사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음모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사면이 됐지만은 어허. 어쨌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국립묘지 안장은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한국일보 그 제목 보니까 파주에 전두환 누울 자리는 없다? 뭐 저런 얘기는 뭐예요, 저게? 이게 좀 어제 시민단체들이 지금 반대 기자회견을 낸 거예요. 파주가 왜 나왔냐면은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이게 북녘이 보이는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했거든요. 예. 대표적인 곳이 사실 파주죠. 통일전망대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주에 유족들은 이제 안장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주로 이제 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긴 한데 이 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 독재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저 땅에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게 거꾸로 저 사실이 알려진 거죠. 아직까지 안장이 안 됐다는 예. 거죠. 자, 게다가 유골함이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유골함과는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비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글쎄요. 뭐 저 유골함 저 어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못했고 또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집에 유골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잘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봉황과 무궁화가 없습니다. 어허. 그 이유는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의 상징인 저 두 문양도 유골함에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사망한 지 2주기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송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